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그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때 비트코인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에 빠져서 공부하고 책 쓰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그거 사기 아니야? 또는 약간 이거 도박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비트코인이 생겨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가명을 쓰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을 하나 공개했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그들 간에 이제 논쟁을 하면서 코드를 이제 공개를 2009년 1월에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요. 그게 비트코인의 시작이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어요. 10년이 지나서도 전자적 화폐를 쓰지 않으면 너무 이상할 것 같다. 그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어쨌건 그 당시에 그렇게 대화를 했고요. 사토시의 의도가 이제 어떤 이념적인 의도가 이제 묻어난 건 첫 번째 생성한 비트코인에 새겨 넣었어요, 문구를.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신문을 헤드라인을 넣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전 세계 금융이 그 붕괴된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을 때 정부들이 은행에다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필한 거죠. 설명은 자세히 달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돈은 아니다. 결국엔 약간 정부들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 짙은 거네요. 뭐 정부와 반대된다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리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시장 지상주의 혹은 시장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약간 부정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어서 영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영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원에 수렴한다고 용감하게 얘기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단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나신 탈레브라는 분이거든요. 블랙스완의 저자. 그분은 나름대로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현실과 무관하게 영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죠. 근데 그 논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논리가 제 논리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가격은 너무 애매합니다. 영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보다 10배 오르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이게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이 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선택하셔서 영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가 예측하는 것에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논리의 세계입니다. 논리의 세계는 상식하고 좀 달라요. 상식은 그냥 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냥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다시 1억도 왔다가 다시 2천만 원 됐다가 뭐 이렇게 우리의 직관에 맞잖아요. 그죠? 그런 발전이 없어요. 저는 비트코인 50만 원 할 때 발견해서 한양대에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랬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가 중요합니다. 영원이거나 1억이라고 예견을 한 거죠. 그 당시 1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억이 아니라 이제 큰 수를 이제 사람들이 안 와닿으니까 제가 10억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까 봐 광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된다. 왜냐하면 영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1억이 안 된다면 영원이 되지. 지금 50만 원이란 가격은 너무 애매하다 이거는. 아직도 이게 애매한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애매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이게 애매하지 않은 가격이 될까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10사람 중에 한 두세 명은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갖고 있으면 성숙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20% 정도. 그런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100명 중에 한 명이 갖고 있을까 말까 할걸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약간 화폐로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화폐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질문 참 많이 듣는데요. 좀 오늘 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가 이 우주를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근데 그냥 인간의 언어는 우주랑 무관해요. 그냥 인간의 인식일 뿐이에요. 그걸 유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논쟁인데요. 비트코인이 아주 첨예하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가 굉장히 우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쓰면 되게 낯설지만 이걸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화폐라는 정의가 마치 하나님이 딱 정해줬거나 자연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라는 정의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안 맞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화폐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게요. 화폐라는 정의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그건 그렇게 뚜렷한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화폐를 만들어내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화폐에 대한 정의는 계속 바뀌어왔다. 도대체 조개 껍데기는 뭐냐 그럼? 그럼 조개 껍데기 사용할 때는 가격이 안정됐었겠냐? 조개 껍데기를 인간들이 언제까지 사용했을까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조개 껍데기 화폐를 19세기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중요한 금, 은, 조개 껍데기 이런 순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화폐에 대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폐를 설명해 주자. 네가 알고 있는 화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정부가 발행한 화폐야말로 정말 난센스거든요. 그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 달러를 생각하지만 미국 달러 오케이? 미국이란 힘이 있으니까. 그럼 짐바브웨 달러도 돈인가요? 정부가 인정하잖아요. 차터주의자라 그래가지고 돈이란 정부가 인정한 것이 돈이야라고 아주 데피니션을 좁게 내린 분들이 있어요. 편리하긴 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짐바브웨 돈도 돈입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베네수엘라가 찍어냈던 돈도 돈입니까? 그럼 그분 되게 난감해할걸요. 돈은 돈이지, 나쁜 돈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언어에 매여가지고는 사고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올인어글이라는 내용도 넣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과연 전기차의 정의에 매달렸을 것 같아요. 전기차란 자고로 이래야 돼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뭐 화성에 사람 보낸다고 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 있는 사람들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우리는 화폐라고 부르지만 화폐라고 안 불러도 돼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의 본질은 뭘까요? 화폐는 장부죠. 우리가 이미 화폐를 장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가님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1,000원짜리 종이돈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물질 같잖아요, 화폐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는 장부예요. 매달 장부 받지 않으세요? 시트가 장부잖아요. 그 장부를 쭉 연결하면 큰 장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 뒤에 물질 없습니다. 돈이라는 물질. 화폐는 장부예요. 비트코인은 뜯어보면 장부밖에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화폐죠. 그 화폐라는 정의가 가격이 안정돼야 돼. 이런 것만 포기하면 비트코인은 인류가 찾았던 가장 완벽한 돈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썩지 않잖아요. 가볍잖아요. 분할이 무한이 되죠. 그 다음에 희소하고. 비트코인은 훌륭한 화폐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화폐. 어떤 경우냐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경을 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나머지 화폐는 못 넘어요. 정부가 동결하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힘은 정부와 결탁되어 있거나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금융망이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소 단위다라는 거죠. 전자적인.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로 자기 가족을 넘길 때 실제로 친척들한테 받을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돈도 아니고 폴란드 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가는 전쟁이 나면 사적 재산을 다 징발합니다. 폭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한국에서 났어요. 그러면 은행이 돈 ATM에다가 돈 찾게 해줄 것 같아요? 심지어 달러를 들고 외국에 나가게 해줄 것 같아요? 금이나? 꿈을 깨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업비트나 코빗이 운영을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닫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상장하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상장시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들이. 비트코인은 원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개인간. 그렇죠. 현금처럼.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은 그저 폰지 사기일 뿐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비트코인 자체는 사물이 불과한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대할 때 사기처럼 대할 수 있죠. 우리가 사기라거나 투기라는 것은 그 물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내년에 떼부자가 된다라고 누군가 설명하고 그걸 믿는다면 사기에 가깝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을 탐구하고 이게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자기 소신껏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 그건 사기가 아니죠. 땅이 투기예요. 땅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만 땅이 투기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보통 보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달러 아니면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약간 달러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이제 달러를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 다르죠. 달러는 미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비트코인은 컨트롤 안 받고 달러는 국경을 못 넘고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고 종이 달러는 국경을 넘지만 몸수색에 걸리고 비트코인은 몸수색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숨기기에 좋고 그 다음에 1,000억 원 이상의 슈퍼리치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빼는 나라 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1,000억을 위안화로 바꿨어. 그리고 그걸 달러로 바꾸면 바꿔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꿔준다 치더라도 그걸 중국에서 미국으로 빼오고 싶어. 그럼 중국의 터치도 안 받고 미국의 터치도 안 받는
그런 1,000억을 옮길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도자기, 금 가지고 시도를 할 텐데 다 막힙니다. 돈도 많이 들고 옮기는데.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달러 같은 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도둑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나온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그 가치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이렇게 한꺼번에 쫙 확산됐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실을 심으면 벼가 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지식도 전파되는데 수천 년이 걸리거든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신용카드도 확산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소수만 활용했고 잘 이해를 못했고,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하는데 이제 속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알아본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본 거고요. 지금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들만큼은 이익을 보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도 초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10사람 중에 2~3명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아직도 초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훨씬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0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비트코인이 0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더 많이 확산될수록 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희소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훌륭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 4년 전에 이 분야를,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 관심 없었는데 자료 찾고 해서 칼럼도 쓰고 해서 저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말씀드리면 제 책에도 썼지만 할피니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2014년도에 루게릭 병으로. 그분이 이제 원래 그분은 유력한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일 거라고 이제 거의 이제 떠들고 다니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나타나가지고 할피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용감하게 막 지르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한 10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할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가명이니까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온 초전도체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 논문 쓰던 사람이 아니야. 이 업계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1급 논문을 쓴 적이 없어. 그리고 대략 가명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이석배 교수님 같은 분이 이 논문을 읽어보세요라고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석배 교수님에게 추천을 해준 사람들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했죠, 할피니가. 그리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 전송받았고, 그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한번 채굴해봤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4년도에 돌아가셨고, 그게 결정적이에요, 가장.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도 초에 뉴스위크가 캘리포니아 공대랑 관련 있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계 미국인을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을 했어요.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의 계정을 열고 I'm not 도리안 사토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크랙 라이트라는 분이, 지금도 그분은 활동하는데, 크랙 라이트라는 분이 BBC한테 에이전시를 통해서 1억 5천 정도의 그 광고료를 내고 뉴스성 광고를 한 거죠. 광고성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BBC도 그런 거를 하는 거 좀 충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BBC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크게 알렸어요. 뉴스처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속 크랙 라이트가 활동을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계정을 열고 I'm not 크랙 라이트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랙 라이트를 추정하는 사람은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란 증거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2010년도에는 죽었고 2014년도에는 살아있었던, 그러나 이 업계에서 몇 명의 후보자 안에 그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 할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평범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만들었어,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자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아마도 증거를 조금씩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피니로 가리키는 사살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확정을 지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할피니가 사심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할피니라고 확정은 안 됐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완전히 사심이 없진 않았어요, 물질에. 왜냐하면 처음 1년 동안 거의 혼자 채굴을 했거든요. 그게 대략 110만 개까지 추정됩니다, 비트코인.
그걸 소각하고 사라졌어야 되는데 사심이 없었다면 생태계를 위해서. 근데 소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소각한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암호키를 회복을 못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암호키를 모르는 공개된 주소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는 걸 소각이라고 하는 거죠.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근데 효과는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건 똑같은 거죠. 전체 2,100만 개의 물량 중에 110만 개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존재는 하는 거죠. 장부상에. 그렇게 소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 인격을 쭉 보면 그렇게 옹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탐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밝혀버리면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때리면 비트코인으로 세금 안 받거든요. 달러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팔아야 돼요. 110만 개 중에 한 50만 개가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금 내려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힐 수는 없었죠. 소각했으면 밝힐 수 있었죠. 국세청이 건들 게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약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약간 비트코인 살 것이라는 답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비트코인을 사기 늦은 것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었죠, 뭐. 늦었습니다. 근데 더 늦겠죠, 지금 안 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무관심했고 언론을 믿은 죄가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지식인들 공부 안 한 죄, 언론을 믿은 죄, 그냥 그 유명 인사를 추종한 죄가 너무 많아요. 복을 못 받을 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짜 고민한다면 이제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최소 자신의 인생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그 진지함이 없죠. 자기가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절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빅딩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손실 확정이라고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손실을 확정해야 돼요. 손실은 빠르게 확정할수록 손실이 적습니다. 손실 확정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거나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만 원 할 때 알았는데 안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6천만 원, 5천만 원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손실을 지금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 이제 알았어. 영원히 안 사면 자기가 손실을 안 본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손실 보기 싫어. 내가 100만 원 살 수 있던 거 왜 5천만 원 주고 사야 돼? 영원히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실 확정을 안 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 지엄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부를 해보면 이거 그냥 하나의 상품이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영화에서는.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볼 수 있어요, 호기심으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권했었고 그래서 샀는데 지키지는 못합니다. 심지가 굳지 않고 이론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변이 워낙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거든요. 일단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팔라고 뭐 계속 그럽니다.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모르면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무지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요. 아직도 우리가 FTX 사태 같은 게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내 원금이 장부상으로.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빅딩이고 게임 체인저라면 내가 손실을 지금 확정하면 비록 다음 달에 반토막 되더라도 기다리면 원금 회복하고 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제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고. 제 말을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제 주변에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억울해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이 되면 새벽 1시나 2시에 술 먹고 카톡해요. 전화가 하거나. 저보고 원망하죠. 왜 일찍 알려줬냐. 혹은 또 정반대로 좀 더 세게 얘기해줬어야지. 뭐 삐딱한 사람들은 너 그래서 부자 됐냐? 뭐 이러고.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억울하죠. 앞으로 더 억울해질 건데. 그래요? 지금 손실 확정들 안 하면.
괜히들 주변에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패가망신했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아주 PC방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오전이었어요. 그런 허름한 옷에 감지 않은 머리를 한 중년의 남성이 지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나 비트코인에 알잖아.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밤새 이제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때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돈은 벌긴 뭘 벌어. 그냥 그렇지. 그런데 제가 행색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재미를 보다가 크게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한 게 비트코인 아닙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거의 매일 들여다보기 때문에 대화를 들으면 저 사람이 투자한 게 비트코인인지 아닌지 대충 알아요. 그걸 10년 봤기 때문에 가격 차트가 머릿속에 있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말하는 분도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말을 하지만 저쪽에서 듣는 분도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구별해야 됩니다. 진짜 그 비트코인이 있고 사람들이 하는 비트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은 온갖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가격이 하루에도 요동치고 펌핑도 하고 작전 세력도 붙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제 주변의 통계를 참고하자면 저 때문에 진짜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패가망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절한 사람들은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토막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금방 회복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60% 선에서 겨울이 지나고 산 거에서 뭐 사람들이 아주 고점에 사는 사람 드물고 아주 저점에 사는 사람 드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자기가 산 거의 60%가 까진 상태에서 2년 정도 지나서 원금 회복하고 2배 이상은 먹죠. 패가망신을 할까요? 자기가 뭘 투자했어요. 60%가 됐어. 부동산도 그렇게 되잖아요. 강남 아파트도. 패가망신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패가망신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할 수 있어요. 그 살 때 아주 고리에 사채를 써가지고 단기금융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자체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선물을 해갖고 청산을 당한다거나 뭐 이러면 패가망신할 수 있겠죠. 순수 비트코인 현물을 사가지고 패가망신하기도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다른 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예측하기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세계든지 초기에 이거를 깨닫고 오는 사람들은 약간 좀 독특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머리는 되게 좋은데 절박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주류고 인정받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비트코인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건 인식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섣불리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학교도 잘 나왔어. 그런 분들은 약간 자기 진로에서 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도약을 하려고 들어온 경우는 있어요. 그런 몇몇의 괜찮은 분들 빼놓고는 거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한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트코인도 초기에 피라미드 세력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다단계.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강의하고 설명은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해요. 비트코인 하라 그러고 제가 어느 날 가서 강의를 하는데 평균 연령이 70대야. 강의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라 그러고 사기는 자기네가 말하는 뭔가 사라 그러는데 비트코인 대신 사주고 비트코인은 대신 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았죠. 근데 점점점 이제 괜찮은 기업이 들어오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의 안목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안목은 비트코인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막 되게 화려해요. 이더리움만 해도 되게 쓰는 용어들이 화려하거든요. 그거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사는 거죠. 그게 거품이죠. 사기가 아니더라도 거품이 많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포기했어요.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금 해봐야 인생 역전할 것 같지 않잖아요. 비트코인 아무리 확신해도 집을 담보로 막 2, 3억씩 넣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거든요. 사더라도 1,000만 원?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일반인이 내 비트코인 투자해볼까?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게 10배 돼서 1억 되잖아요. 스테이크 사 먹을 수는 있겠죠. 여행 한번 가던가. 인생 안 바뀌잖아요. 근데 알트를 100만 원어치 잘 골라서 사면 그게 10억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지난번 불장에서는 시바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요. 사람들은 못 끊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고는 하죠.
그 위험이 생각보다 크다. 경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약간 비트코인도 약간 오르고 내림이 상당히 살벌하잖아요. 반면에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한없이 올랐는데 한없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공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채굴자들이 비용을 들여 채굴했기 때문에 그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신비한 현상인데 비용이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모두 얻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저처럼 50만 원대에 거의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주웠다고 볼 수 있지만 50만 원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지키려면 제가 엄청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비용을 지불한 거죠. 사기를 50만 원에 샀을 뿐이지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두 번의 불장에서의 그 기회를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다시 비트코인 50만 원에 팔라 그러면 전 절대 안 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공짜로 얻었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 같은데 막 던지겠죠. 빨리 던질수록 남으니까. 근데 비트코인도 물론 가격이 떨어질 때 남보다 빨리 던지면 그만큼의 폭을 먹지만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한정없이 던지진 않겠구나. 다 물려 있으니까. 비용을 들였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 그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 비트코인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6천만 원 쓴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석유회사나 전기회사들도 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엑스모빌 하죠. 그러니까 석유 채굴을 하면 부산물이 많이 나와요. 가스 같은 거. 그걸 태워버리죠. 우리가 뭐 천연가스들이 질 좋은 걸 이제 액화 시켜가지고 이제 옮기지만 그 비용 엄청나고 그만큼의 채산성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태워버려요. 아깝잖아요. 근데 석유 채굴을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사막 한가운데서 하잖아요. 거기서는 전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쓸 방법이 없어요. 그걸 가스 플레어라고 하거든요. 가스 불꽃에서 이제 처음 시추봉에 있는 불꽃을 가스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냥 불완전 연소 시켜요. 그게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 효과는 CO2에 비해서 한 6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연소시키면 CO2하고 수증기가 되거든요. 그럼 잘 연소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뭐에 쓰느냐? 채굴에 쓰는 거죠. 엑스모빌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폭락의 시기도 있었지만 폭등의 시기들도 있었는데 이 폭등의 시기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넘었던 것 같아요. 1달러라든가 10달러는 그냥 넘었어요. 뭐 진폭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100달러는 반감기, 1000달러도 반감기, 10,000달러도 반감기. 10만 달러를 도전한다면 이 반감기 때 오르겠죠. 내년 4월로. 그럼 그 이후로 이렇게 그게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100달러를 넘은 것도 반감기랑 관련이 있고요. 1000달러를 본격적으로 넘은 것도 반감기랑 관련이 있고요. 10,000달러를 넘은 것도 반감기, 세 번의 반감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감기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나왔는데 그게 25개가 되고 12.5개가 되고 6.25개가 되고 지금 6.25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3.125개로 내년 4월, 5월 이후로는 나오죠. 반감기가 끝나고 한 6개월에서 8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급등을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감기 끝나고가 아니라 반감기 전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모두 반감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원래 경제에 투자해서 확정된 미래는 현재거든요. 반감기가 확정되어 있는 미래이고 반감기 때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니까 그게 지금 반영된 거죠.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약간 배당도 이자도 없어서 적정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의예요. 자의적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되게 불쾌한 거죠. 비트코인은 사실은 100만 원이어도 되고요. 1000만 원이어도 되고 1억이어도 되고 10억이어도 돼요. 사실은. 임의의 숫자예요. 그게 금하고 똑같습니다. 금도 금융 전문가들한테 금의 적정 가격 말하라고 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배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배당을 영구 배당을 전제로 해가지고 영구채처럼 이걸 현재 가치화시키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시장 가격이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근거는 별로 없는데 참고로 자료로는 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식도 사실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기대의 게임이잖아요. 기대의 게임. 배당이 영구 배당이라는 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구 배당이야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영원히 배당해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도 없어요. 가장 오래된 기업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없어요. 영구 배당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배당 모형이 영구 배당 모형이거든요. 다 비현실적인, 원래 금융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견고하다고 착각을 해요. 채권이나 주식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말고 그거가 얼마나 견고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하면 다 박살낼 수가 있어요.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데 가정에 있어요. 다 채권이나 주식도.
채권을 사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보자고요. 파운드로 다 채권을 산 사람들이 그 영구채를 해가지고 지금 노후를 보장받을까요? 인플레이션 고려 안 해요. 그럼 그때 파운드 영구채를 살 때 그게 정확한 계산이겠어요? 다 기준이 그냥 참고죠. 그러니까 주식은 기준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기준이 없으니까 쓰레기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그래 그 말은 맞아. 근데 그 기준도 내가 보기엔 쓰레기야. 삼성전자 회계자료 갖다 놓고 삼성전자의 가치를 회계적으로다가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그 회계사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에요. 삼성전자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반도체 현재 가치? 아니면 현금의 현재 가치? 아니면 인재들의 현재 가치? 인재들의 현재 가치 어떻게 할 건데? 삼성 브랜드의 가치? 그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매번 바뀌고? 도대체 삼성전자 장부에 있는 숫자가 뭐가 객관적이에요? 회계학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아요. 가정이라는 거죠. 다들 회계학을 공부 안 한 일반인들이 이게 되게 견고한데 비트코인은 견고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트코인 못 발견한 게. 비트코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워낙에 세상이 이상해요. 워낙에 세상이 이상하다니까. 믿어요. 세상은 이상해요. 언젠가는 가격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력할 것 같아요, 인간들이. 특히 금융기업들이 노력을 하겠죠. 금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잡았거든요, 안정성. 물론 금도 지금 막 치솟아 오르는데 무한히 오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금융기업이 많이 확보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금융기업들이 자기네 돈 갖고 확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 돈 갖고 확보를 하면 공매도를 치겠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심리가 막 불장으로 가면 다들 환각상태 비슷할 때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공포스럽죠. 그리고 또 이제 막 떨어지면 이제 또 더 사겠죠. 산다라고 선언만 해도 안정이 좀 돼요. 가격이 막 끌어오를 때 판다라고 선언만 해도 좀 안정이 돼요. 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뭐 추정이지만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이 20-30%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그거 갖기 쉬워요. ETF 승인하면 돼요. 승인하면 이제 금융권들이 사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ETF를 왜 자꾸 승인하려고 하냐 하면 블랙락 같은 데나 이런 데가 관심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믿어서가 아니라 부자 고객들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사가지고 보관하는 게 힘들거든요. 믿을 만한 니네가 좀 대신 사주면 안 되냐? 그럼 이익에 대해서 내가 배당을 받고 니네 수수료 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한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객들이 사지만 은행에 내 돈이 있지만 그 내 돈 아니잖아요. 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은행이 운용하잖아요. 그거 갖고. 주택담보대출 전부 우리가 그냥 잠깐 맡긴 돈 갖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은행이야말로 돌려막기 면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쌍을 맺어주는 게 아니에요. 장기로 10년을 예금할 사람의 돈을 10년 꿔갈 사람한테 꺼주는 게 은행이 아니에요. 한 달밖에 예금 안 할 사람들의 돈을 10년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고리로 받고 여기는 거의 몇 원씩밖에 이자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안 해요. 한꺼번에 인출을 하면 정부가 막아줘요. 뱅크런을. 그 두 가지 때문에 상업은행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많은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렇게 ETF가 승인되고 사게 되잖아요. 그럼 또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일단 그 뉴스를 크게 뛰겠죠. 왜냐면 미국이 인정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논쟁은 정리될 거 아니에요. 논쟁이 정리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댓글 뭐 보면 뭐 아직도 사기고 뭐 저는 사기꾼이고 많아요.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태민 전화님께서는 이러한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투자할 때 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를 쓰진 않잖아요. 박물관에 있지. 비트코인을 기술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 현상을 기술로 보면 더 나은 기술이 나올 거예요. 뭐 이더리움이 일단 마케팅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네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블록체인 2.0이라고. 그럼 에이다는 블록체인 3.0.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게 나와서 그때 사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기술로 볼 거냐, 비트코인을 현상으로 볼 거냐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기술로 보지 않죠. 그래서 제 책에서 블록체인은 별로 강조하지 않죠. 그 실제로는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도 블록체인이랑 어휘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저자님께서도 2014년도에 50만 원 큰 돈을 투자하시고 마이너스 50% 가까이 손실을 견디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의문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어두웠던 때죠. 외로웠고 홀로 광야를 지난다는 느낌이 들었죠. 가족들의 지지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았죠. 왜냐면 조용히 사고 조용히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엄청 떠들었거든요. 책까지 썼거든요.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비트코인 강의했다는 책을 써가지고 출판해놓고 안 팔렸으면 괜찮은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막 돌렸단 말이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절반 돼가지고 강하게 뭐가 강해 절반 돼가지고 1년 반 미끄러졌는데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이 산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심적인 부담도 컸죠. 그래서 뭐 계속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죠. 내가 미친 건가? 내 논리로는 이게 맞는데 내가 미쳤나? 내가 뭘 놓쳤지? 뭐 계속 생각하는 거죠. 2014년도 5월, 4월 무렵에 저는 잠을 한 달 정도 못 잤어요. 비트코인을 깨닫고. 그때 지적 환희는 지금도 제가 그 이사를 갔는데 그 거리를 걸으면 그때 느낌이 와서 마음이 아려요. 막 이렇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냥 새벽 2, 3시에 거기를 삥삥삥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공부한 사람한테는 지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 충격으로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빅딩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격은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한꺼번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한꺼번에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깨닫다기보다는 이제 부연 설명인 거죠. 그 설명의 기법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뭐 어디서 막히는지는 그때 몰랐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막히는지도 이제 지금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보여요. 10년이 지나서 아 사람들이 저기서 막혀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때 저는 비트코인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들은 화폐를 모르고 국가를 모르고 금융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칭찬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 뭐 깨닫고 이렇게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제 주변에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지적으로 겸손하지 않고 호기심이 없어서일 뿐이지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깨달았을 거예요. 약간의 겸손함과 호기심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마침 갑자기 하던 일이 딱 경력이 중단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행운이죠. 2014년도가 마침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왕창 했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저를 칭찬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운이 좋았던 건데 그 수많은 그 기복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요. 왜냐하면 야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겁이 나고 할 때도 있는데 FTX 같은 거 터졌을 때 다들 조용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라이브를 켰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저라고 왜 쫄리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의 본능과 직관은 쫄리지만 저의 이론은 아니거든요. 가리키는 화살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제자나 이런 사람한테 흔들릴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흔들릴 때는 이론을 믿는 거다. 직관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론을 믿으면 틀려도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론의 가정이 어디가 잘못됐지? 라고 근데 매번 직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망합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투자가 망해요. 직관을 따라가면. 우리의 직관은 되게 원시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현대에 투자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환희, 낙관, 무한한 기대감, 내려갈 때 공포, 두려움, 패닉에 빠져요.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직관은. 올라갈 때 사게 되어 있고 내려갈 때 팔게 되어 있어요. 내 직관. 왜냐하면 내 직관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쌓여온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미래라는 생각에 비트코인을 샀지만 아직도 고점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손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분은 전혀 다른 분들인데 고점에 물려 계시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고점은 8천만 원이라고 삼는 건 좀 심하고 보통 6천만 원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회복이 됐죠. 이미 6천만 원이 보이니까 8천만 원은 잠깐 찍어서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6천만, 7천만 원 좀 있을까요? 근데 7천만 원 금방 슝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대가 제 주변을 보면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위험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대단하거든요. 이 스트레스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한 8천에서 9천 되면 팔고 잊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때 제일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1, 2년을 손실 구간을 견뎠는데 조금 이익 난다고 스트레스 벗어나다 팔았는데 이게 또 몇 배까지 금방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불행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사요. 그리고 물리죠. 그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미 손실을 봐가지고 이제 손실이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인생적으로는 되게 쓰라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룰이 있어요. 사면 팔지 말고 조금씩 파는 건 괜찮지만 한꺼번에 팔지 말고 한꺼번에 팔았으면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분이 이제 발견해서 들어오는 그 마인드하고 과거에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손실을 보고 나간 분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인생에서 테스트 당한 거예요, 본인이. 다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그럴 거예요. 원래 그런 습성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월급 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요즘 현금을 쓸 수 없는 버스들도 많다고 하는데 점차 현금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냅니다.
10,000원짜리는 간혹 있던데 1,000원짜리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신용카드, 택시도 신용카드, 버스도 카드, 자판기도 심지어는 카드니까 동전조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금 없는 시대는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이제 일정이 있었던 거죠. 쭉 가고 있는 거고. 디지털 시대가 우리 삶으로 점차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 연준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발행량을 프로그래머화 시키고 조절하지 않겠다. 할까요? 그거 왜 만들어요, 그런 걸? 조절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관료들을, 리버테리안들은 관료들을 망치를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치를 갖고 있죠, 관료들은. 이 관료들은 망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을 찾아요. 튀어나와 있으면 박는 거예요. 못이 있기 때문에 망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망치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건 박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못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통제하지 않을 거면 망치를 든 사람들이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럼 통제하려고 만들면 그건 비트코인이랑 속성이 너무 다르겠죠. 그럼 약간 CBDC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발행이 가능한 걸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네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그건 역시 언어일 거고요. 제가 CBDC를 지난해, 지지난해 하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쭉 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까지는 나왔던 CBDC, IMF, 호주은행, 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쭉 봤는데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해요, 되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게 정의상 뭐냐면 CBDC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지금은 상업은행들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이제 개인과 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인과 기업한테 직접 줘요. 그러니까 CBDC를 알기 전에 지금의 이제 화폐 발행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합니다. 지금도 종이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적고요. 그래서 상업은행한테 주죠. 그럼 상업은행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제 뿌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개인하고 기업한테 한다. 이 CBDC는 너무 과격한 거예요. 지금의 질서에서.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요. 리테일 CBDC라고. 그러면 이제 리테일 CBDC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CBDC는 리테일 CBDC인데 이 말의 어간은 홀 CBDC, 그러니까 도매 CBDC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도매 방식이면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상업은행이거나 특수한 기관들이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온라인 뱅킹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CBDC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중앙은행이,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오태민한테 직접 돈을 쏴줄까? 전자적 형태로?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 되게 어렵고 설사 그런다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CBDC 되게 의욕적이에요. 되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근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달러 CBDC는 막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 상업은행들이 망하겠죠. 상업은행이 반대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고민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신장하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리기에는 되게 신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일종의 예고편을 봤어요. 묵시록에. 내가 동네 소아과 병원 가고 백신을 맞았는데 바로 카톡이 오잖아요. 정부가 알고 있어요. 내가 소아과에서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를. 놀랍지 않아요? 제가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CBDC는 중앙은행이 현금이 없으면 현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지금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알아서 영장이 필요한데 이제 중앙이 바로 안다면 어떤 사람들은 백도어를 장악하는 사람이 영장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딱 부딪혀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개인의 자유는 프라이버시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생활을 감출 수 없으면 사실은 자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허용된 자유일 뿐인 거죠. 언제든지 회수당할 수 있어요, 그 자유. 근데 비트코인 탄생 이후에 이제 각국 정부가 오히려 화폐나 이런 것들에 곤란한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모든 정부가 싫어하죠. 첫 번째,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서로 만들어낸 화폐잖아요. 화폐 현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허락하고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정부가 허락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화폐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죠.
정확하게 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불장 때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떠드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도덕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은 일단 저것이 존재하는데 부존재가 가능하냐를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부존재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중국처럼 막 무조건 금지할 수 있어요. 거래소 금지, 채굴 금지. 다음 불장에서는 아마 중국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소유도 금지할 거예요. 제 예상이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진 않고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 근데 막을 수 없잖아. 그럼 수용해야 되겠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좋아하진 않아요, 미국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달러와 화폐 시스템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요? 화폐와 달러 시스템을 대체한다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아요. 그걸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지구가 리셋되는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기대하진 않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보완하는 관계예요. 특히 비트코인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요새 떠들고 다니는 게 금융기업들 간에도 서로 돈을 꿔주고 받고 하거든요. 뭐 1년씩 꺼주진 않아요. 뭐 길어야 뭐 한 달, 짧으면 뭐 하루, 오버나잇이라 해서 그냥 밤새 꺼줬다가 받기도 합니다. 이런 단기 금융에 담보물이 없어요. 우리가 전세 사기 사태에서도 보겠지만 담보 설정 다 하거든요. 담보 설정하지 그게 담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보 설정하더라도 나중에 그 원금 미만으로 이게 터져버리면 내 순위가 1순위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통 은행들이 1순위죠. 내가 그 상대방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꿔줬어. 그 상대 은행이 망했어. 그럼 내가 그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지루하고 어려운 법률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내가 1순위야 막 이렇게 하려면.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로 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고 돈을 꿔주면 돈 꿔간 애가 망해도 나한테는 비트코인이 있잖아. 이거는 금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금에 대한 증서는 보낼 수가 있지만 금을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일일 금융이 모든 금융의 기초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만나면서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융권이요? 국가가 위협을 받았죠. 근데 금융은 오히려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라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은행 위에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 위에 정부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은행이 먼저 있었죠. 은행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은행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국가를 쥐고 흔들었죠. 국가가 아니라 왕들인데 왜냐하면 왕들이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때는 금이 돈이니까 금은 은행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왕들이 채권을 발행했어야 되죠. 그 채권도 은행이 팔아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모론을 보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영국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완전히 맞지도 않지만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금 대신에 정부가 만든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을 쓰면서 은행들의 권력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은행들이 완전히 신여가 된 거죠. 옛날엔 좀 이렇게 약간 대항력이 있었는데 신여가 됐어요. 대신 은행은 보호를 받아요. 정부의 보호를. 아까 말했던 단기 금융을 장기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은행 면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살아남아 있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KB나 신한은행이 잘해서가 아니라 라이선스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를 해요. 만약에 라이선스가 없으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한테 다 뺏겨요. 지금 은행은. 어떤 거 쓰시겠어요? 은행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다 먹혀요. IT 기업들한테. 그게 지금의 변화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 라이선스만 의지하기는 좀 뭐한데 라이선스 플러스 이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으면 IT 기업하고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좋아하죠. 게다가 제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얘기 해드리면 금융권은 원래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질서를 추구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보다는 이런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인들이 만들어낸 게 역외라는 개념이에요. 오프쇼어라고 그래가지고 국경 바깥에, 그러니까
저지섬이라든가 케이만 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미지가 안 좋죠. 다국적 기업들의 텍스 헤븐이라 그래가지고 세금 피난처 이렇게 하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왜 거기다가 본사를 두겠어요? 거기가 금융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GDP는 되게 높은데 가보면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극장 하나 있고 전부 회계사나 변호사들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대국적 기업들의 중요한 주소지들이 있는 거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계속 여러 정부들에 의해서 압박도 받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쪼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옛날에 누렸던 것들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나타났죠.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비트코인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나온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본능적으로 역외금융이 영국의 먹거리거든요. 비트코인에 눈을 뜬 거죠. 지금 수낙 수상은 재무장관 시절에 재무장관 시절이 되게 짧았지만 런던을 크립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금융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되게 부족한데 금융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좋아해요. 국가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다 국가 탓을 하거나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국가 유전자,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안에서도 국가 우정, 공익을 담당하는 건 국가 관료들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싫어하고 금융의 유전자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좋아합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져 간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는 망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경우였던 것 같은데.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하고 달러가 망한다는 건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달러 패권이라고 하면 이 지금의 전후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의 전후 시스템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5대양 6대지로 오지랖 넓게 계속 쑤시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쁜 놈들 혼내주고 질서 안 지키게 해주고 이걸 미국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달러 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설명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말하는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T커런시라고 해서 기축통화로 쓰이는 건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미국은 어떤 이득을 얻냐면 재정 적자를 무한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재정 적자를 가지고 해군을 운영하는 거예요. 해군을 운영하면서 뭐라는 거냐면 어디든 가갖고 오지랖 넓게 다 관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지 않고 재정 적자도 줄인다면 달러는 안 돌아다녀요. 미국의 돈이 되는 거죠. 가장 갖고 싶은 돈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유동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대네요, 오히려. 그렇죠. 사람들은 뭐 금융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거와 내리는 거가 달러 패권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해군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무역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계속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 달러 약세죠, 그게. 달러 약세.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안 하겠다는 건 해군력을 투사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겠죠. 지금 금이 키커런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금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 달러가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해군을 운영하는 거예요. 전 세계 룰 브레이커들을 혼내주는 해군을.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바이든이 되고 나 전쟁이 두 군데서나 발생했잖아요. 미군 가나요? 안 가잖아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합의가 된 거예요. 관여하되 미군은 안 보내요. 공화당은 그마저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무기도 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런 본능이 있어요. 고립주의라고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나이위원회라고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결정한 사람들 혼내줬어요. 중립법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유라시아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터지고 나서 처칠, 영국 수상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막 매달리는데 루즈벨트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풀어준 게 바로 일본이죠. 진주말을 빵 공격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획 돌아갔고 무슨 고립주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대서양하고 태평양 동시전쟁을 한 거잖아요. 2차 대전. 다시 1차 대전 이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덩치 큰 스위스예요. 우리가 유라시아에 개입할 필요 없다. 저 복잡한 애들 아니야, 쟤네들.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하마스 이거 어떻게 풀어? 복잡하다 이거. 우리 개입하지 말자. 우린 중립이야. 우리 중립해도 되고 대서양 태평양이 멀리 있고. 이걸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면 달러 패권은 없는 거예요. 강달러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지금 미국이 누리는 그런 달러를 계속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달러 패권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다른 용어를 쓰는데 기축통화국에 권한이 있고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축통화국의 부담은 뭐냐면 실업이에요, 실업.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를 계속 갱신하거나. 미국이 철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강을 동맹국들한테 넘겨줬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섬유를 넘겨줬고 반도체를 넘겨주고 자동차 넘겨줬잖아요.
트럼피즘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건 가능하지 않건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무역 흑자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기축통화국은 무역 적자를 내줘야 돼요. 화폐를 찍어서 이렇게 석유를 사온다는 것 자체가 무역 적자잖아요. 화폐를 찍어서 그냥 원조로 주면 무역 적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주거든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우리한테 그냥 줘? 안 주잖아요. 중앙은행이 빚이잖아요. 나한테 주는 순간. 중앙은행은 자기가 돈을 찍어서 이렇게 주는 순간 자기 빚인 거예요. 자기 부채.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달러를 뿌린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죠.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1만 원 이하의 식당을 찾는 것도 어려운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에 원하는 굉장히 괜찮은 돈이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 돈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번다면 터키에 살고 있거나 리라와의 곡선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의 국민들에게 특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 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미국 5%, 우리 3%, 일본은 0입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어떤 나라는 기준금리가 100%라는 거죠. 이게 뭐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 국민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준금리 3% 이런 나라는 아니겠죠. 예. 그렇게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또 AI 등 약간 기술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시대에 뒤처져서 가난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비트코인은 중요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다 삶의 사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수명이 10년도 안 남은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런 사람들마다 다 각자 중요한 게 다르죠. 또 자기가 더 친근하게 알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많은 변화들 중에 비트코인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AI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차 전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가 임박한 위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지정학,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정학은 70년 된 질서거든요. 이게 지금 변화의 위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지정학이 변하는 거에 대한 공부와 그 비트코인의 공부는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값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두를 제가 던졌죠.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인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맞물려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삶에 굉장히 직결돼요. 지정학적 변화는. 결론을 제가 감히 내릴 수는 없죠.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다시 재검토해봐야 돼요.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상대로 무역도 하고 미국 상대로 무역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선택의 기로에 막 쓰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계절은 여름이 되게 짧아요. 강렬하지만 겨울은 길고 지루하죠. 근데 이제 이 강렬한 여름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그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확장해 주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비트코인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을 좀 넓혀 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 분일수록 네, 이상입니다.